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1,300원은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인데 이 선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다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더해져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종가는 1,301.8원. 오전 장시작 10분 만에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자 정부가 서둘러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결국 1,300원을 뚫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을 역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넘었던 시기는 총 3번, 모두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가장 높았던 건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닷컴 버블 당시인 2001년에 1,350원을 기록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57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또다시 1,300원을 넘어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서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긴축하다 보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우려 탓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당분간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고요.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욱 빨라지게 되면 실질적인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과 원화 약세 탓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가 언제쯤 안정세를 보일지가 관건인데 당장은 그 끝을 예상하기가 어렵죠. 당장 우리나라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달 대비 기준으로 5달 연속 올랐는데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 결국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고환율에 고물가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생산자 물가의 오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건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탄, 석유 제품은 1년 전보다 82% 넘게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기도 했지만 환율도 문제입니다. 원자재 거래엔 달러가 쓰이는데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를 더 비싸게 주고 사오는 셈이 됩니다. 높은 환율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3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5%대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만큼 빨리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빅스텝은 2번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강도 긴축의 후유증은 소비 둔화. 미국의 소비 둔화는 곧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미국의 수요가 둔화된다. 글로벌 물동량 교역 자체가 줄어든다. 이러면 우리나라한테 좋을 이유가 별로 없게 되겠죠. 이번 달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무역 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데도 막을 수 없는 위기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려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지만 앞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중에 한 주는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주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부터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52시간 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 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법을 또 고쳐야 합니다. 과로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 휴식 등. 정부는 또 임금 체계, 특히 호봉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겁니다. 노동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들의 수건을 들어줘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시간 공짜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계약 정책을 연일 꺼내들고 있습니다. 7월 2일 총궐기에 더 큰 투쟁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합니다. 노동부는 4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한 경제팀 차주혁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네. 이 주 52시간제가 바뀐다고 하면 큰 변화입니다. 국민들 관심이 클 텐데 지금 정부가 이대로 추진을 하면 바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법률 사항인데요. 법률. 네. 일주일에 기본 근로 40시간, 여기에 연장 근로는 딱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법률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 법 개정 자체가 쉽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 내용들이 네.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큰 방향만 제시한 건데요. 그렇군요. 다만 이 방향 자체가 너무 경영계의 요구만 반영한 편향된 것이다. 이래서 노동계가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동계와 경영제 지금 또 다른 문제로 맞붙어 있는데 바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내년도요. 네. 지금 그저께 노동계안이 나왔었는데 경영계는 그때 안 냈었거든요. 오늘 나왔다면서요. 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오늘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금액이 9,1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동결안을 낸 건데요. 네. 이틀 전에 노동계는 그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1,890원을 냈습니다. 네. 이 두 금액 차이가 1,730원이나 되는 건데요. 많이 납니다. 네, 많은 큰 차이인데요. 네. 이 양쪽 다 서로 이제 다른 안을 제시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노동계는 네. 최근에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그만큼 올라야 된다. 네, 맞습니다. 대신 경영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원자재 값도 올랐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최저임금을 비용 올려주는 줄여야 게 된다는 너무 거죠. 힘들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측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네.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금액을 협상을 진행을 할 텐데요. 특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양측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다 맞물려 있는 문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2주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상납 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측근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도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고 당내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먼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만나 투자 각서를 써주며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아직 의혹이 좀 덜 풀렸습니다.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음 달 7일 본인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까지 게시되면서 이 대표의 징계 가능성도 짙어진 셈.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뭐든지 간에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또 당 개혁을 위해 혁신위를 출범시킨 시점에 윤리위가 그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선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윤리위를 정면 비판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뚜렷한 결론도 없이 계속 시간 끌게 하면서 망신 주기 하면서 지지층 충돌 유도하고 지금 윤리위가 약간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에서는 윤리위의 원칙적 대응을 우회적으로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곧 대표직 사퇴와 차기 당권 경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윤리위 최종 결론까지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국민의힘 취재하는 김민찬 기자와 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준석 대표가 표정은 여유 있어 보이는데 분명히 코너에 몰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가 시작되기 전 영상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악수를 청하자 이 대표가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고요. 무안해진 배현진 의원이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왼쪽 어깨를 또 툭 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개된 화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설전을 이어왔던 두 사람의 앙금이 그대로 또다시 또 공개가 된 겁니다. 해프닝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의 좁아진 입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공식 출범한 당 혁신위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 역시 징계 공방에 묻히면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놓인 상황인데요. 윤리위가 징계까지 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기조가 뒤에 숨은 의도, 숨은 배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회 뒤에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윤핵관이 움직이고 있다, 증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대표의 윤핵관들이 지난 대선 때부터 사사건건 부딪혀온 거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잠시 휴전 상태였을 뿐이지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내 계파 갈등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 때문에 당시에 정권이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을 또 오히려 잘 모른다며 윤심과 윤핵관 이렇게 분리 전술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SNS에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당원 가입을 촉구하는 글이었는데요. 이대남 지지 기반이 강한 이 대표가 자신을 내쳤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윤핵관들에게 우회적으로 압박을 한 것 아니냐. 본인의 기반을 과시한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윤리위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해석도 있고요. 윤핵관 측은 배우설을 얘기하며 전혀 근거 없다, 펄쩍 뛰고 있습니다. 여권 내 권력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민정 기자.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뒤집힌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어이없는 과오라는 말로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검찰총장 없이 검사 인사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잘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최측근인 행정,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됐다가 2시간 만에 바뀐 경찰 치안감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의 과오라며 경찰을 강하게 문책했습니다. 자신이 제가하지도 않은 인사안을 경찰이 유출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았단 겁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경찰 독립성 침해가 아니라 내각의 수사기관 통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비워둔 채 대대적으로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잘했을 거라며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책임 장관으로서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안감 인사 발표를 무턱대고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건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정권에 있었던 이런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이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치안감 인사 번복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공표된 내정안과 달리 2시간 뒤 발표된 최종안에선 7명의 치안감 인사가 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권 실세 개입 의혹 등이 나오고 있다며 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사정기관 장악 구도가 구체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 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을 통해 권력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시각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강한 질타까지 나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청장에게 옷 벗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업무와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질타한 윤 대통령. 사실상 경찰청장을 향해 용퇴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김창룡 경찰청장은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자체 추천 인사를 결재도 안 받고 발표했다는 윤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보내준 명단을 관리에 따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착오가 있었다는 기존 설명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내부망에는 이번 인사번복 사건을 두고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무력화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문제의 치안감 인사안 게시물에는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했다는 댓글이 줄지어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보직을 축하한다고 달았던 댓글을 인사 변경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지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반발하는 경찰관들의 집회도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총경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제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 13만 경찰관은 수긍하고 국민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찰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나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틀 연속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없이 단행된 검찰의 정기 인사에 대해서 장관이 잘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는데요. 그런데 2년 전,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는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면 식물총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총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해도 괜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지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건데 한 과정을 쏙 뺐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명할 새 검찰총장에겐 그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은 셈입니다. 나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일선에선 곧 교체될 고위 간부들이 주요 사건을 계속 지휘하기도 애매했다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새로 오는 총장이 부담스러울 거다. 아무 인사권도 행사 못했는데 책임만 지게 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일부 총장 후보들이 인사검증을 고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용까지 총장 없이 꾸려져 새 총장이 허수아비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검사들에게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할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 역시 검찰총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는데 추천위가 구성된다 해도 통상 검찰총장 인선에는 2달이 걸렸습니다. 총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몇 달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 퇴근길 비 때문에 많이들 불편하셨죠? 오늘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밤새 전국에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지금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죠?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한바탕 쏟아졌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돌풍이 불 때는 이 우산을 받치고 서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서 빗길 정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밤부터가 최대 고비입니다.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먼저 이 시각 레이더 모습부터 보시면 동서로 길게 발달한 폭우구름이 중부 해상 쪽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까지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비가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면서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130, 파주 131, 서울 도봉구 등 수도권 북부의 강우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우로 물이 급격히 불어나 포천시 영흥평교 일원에는 오후 6시 50분일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앞으로의 예상 강우량, 호남과 제주도가 가장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과 제주에 최고 150mm, 전북에 12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서쪽 지방의 호우특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에 이어서 충북과 호남으로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장마가 시작부터 취약한 밤 시간대에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동해안이 그려진 지도를 앞에 걸어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작전 보고를 받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소형 핵폭탄,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를 전방부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 회의였는데, 이 회의의 내용이나 또 사진을 공개한 건 모두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곽승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국방정책 방향을 정하는 이틀째 회의 모습입니다. 지도가 등장하는데 우리 동해안 일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군 간부가 이 지도를 가리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설명합니다. 원산에서 포항까지 해안선 지도인데 또 다른 사진에선 지도에 빨간 줄까지 그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군 위치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자이크로 가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선 부대들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북한은 전방부대에 새로운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특히 작전 계획 수정안을 논의한다며 남한을 대상으로 작계란 말도 썼습니다. 총참모장이 직접 우리 측의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남 압박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지칭한 새 임무란 지난 4월 북한이 포병부대에 배치한다며 선보인 신형 단거리 미사일 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소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지도 노출은 남한에 대한 핵무력 압박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사흘째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 4명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포스코 측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회사 사택 건물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아래층에서 지내는 걸 보름 가까이 방치한 걸로 드러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가해자가 성폭력을 인정한 내용, 그리고 부서 상사가 보도 무마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피해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부서 선임으로부터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여성이 고민 끝에 SNS 메시지를 보냈고 선임은 기억은 못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없을걸요? 진짜 미안하다. 진짜 기분 나빠서 진짜 미안하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 남성은 여전히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두 집 모두 포스코가 제공한 사택입니다. 사측은 지난 10일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남성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까지 했지만 2주 가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무섭고 혹시나 보복을 할까 봐 많은 걱정이 됩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있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신고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여성은 극심한 험담과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타 부서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3개월을 쟤는 받았는데 왜 쟤는 받지 않았냐고. 여성은 2차 피해를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한 달 만에 포항제철소 부소장이 찾아와 원래 부서로 복귀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선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거 아니더라라고 인식이 되고 또다시 반복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MBC가 취재에 들어가자 부서 상사는 피해 여성에게 제보 여부를 물어보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오늘 오후에야 부회장 명의로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선임 직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죠. 코로나19보다 쉽게 전파되진 않지만 과거와 달리 발진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의심 환자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검토 중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달 의료진들을 상대로 진행한 웹세미나입니다. 최근 보고된 환자들은 과거 환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원숭이 두창의 특징적 증상인 발진. 상당수 환자들이 생식기나 항문 등의 점막 조직에 발진이 나타났고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발열이나 두통 같은 전조 증상도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잠복기가 21일인 원숭이 두창의 특성상 전조 증상 없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발진이 생기면 환자 본인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의심 증상을 감춰도 알아챌 방법이 없습니다. 잠복기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찾는다는 것은 애초에 좀 불가능해요. 경찰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범죄를 못 막는 거랑 비슷하게. 따라서 환자가 조기에 방문할 만한 의료기관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환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지만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1차 의료기관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열심히 바라보고 그러면서 확인해내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행인 건 코로나19처럼 널리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 Unlike respiratory illnesses that can pass between people at a distance, monkeypox is not something you can catch by passing someone in the grocery store. 아직 도입 전이지만 백신과 치료제를 쓸 수 있다는 점도 대비책이 전무했던 코로나 초기와는 다른 점입니다. 질병청은 백신을 신속 도입하고 다음 달 중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위원회를 열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논의 중입니다. 질병발생국에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비상사태는 코로나를 포함해 지금까지 6차례 선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20여 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물에 묻힌 주민들이 많았는데 구조가 어려운 곳이 많아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흙과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구해보려 하지만 마땅한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돌무더기를 집어낼 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1시 반쯤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근처의 파크티카 주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00여 명, 부상자는 1,600명을 넘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0km에 불과했던 데다 주민들이 자고 있던 새벽에 발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무너진 집만 최소 2,000채. 시신들은 담요 한 장에 덮인 채 방치됐고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는 자네만 남은 집 앞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쏟아져 나온 시신에 대규모 무덤을 만들었고 부상자를 나를 수 있는 건 헬기뿐이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가 집중된 산간 지역에는 아직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어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Having a humanitarian operation put in place is going to be by the lack of easy access to the region.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the big challenges. 지난 2002년 규모 6.1 지진으로 1,000여 명이 숨진 뒤 20년 만에 또다시 최악의 지진 피해를 겪게 된 아프가니스탄. 유엔과 EU, WHO 등 국제기구들이 지원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긴급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만들었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청원과는 달리 100% 실명제에다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N번방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500만 명 넘게 동의했고 경찰청장이 답했습니다.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은 111만 건이 접수돼 공론장으로 기능하며 문재인 정부의 상징 중 하나로도 꼽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국민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글과 영상을 올려 민원이나 청원을 할 수 있고 102번 전화로도 내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제로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청원 내용이 공개되면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안이나 청원을 하면 30일에서 150일까지 각각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 지우기의 하나라는 논란 속에 실명제, 비공개 운영이 국민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손하늘 기자입니다. 이 손님을 끌기 위해 이 부동산 앱에 이 가짜 매물들만 올려놓고 이 막상 현장에서 만나면 이 다른 집들만 보여주고 끌고 다니는 이 영업 실태. 어제 저희가 이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렸더니 MBC 제보전화와 온라인 댓글로 나도 당했다 이런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짜 매물들을 올리는 부동산의 실체와 그 이유 지금부터 바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송내역 근처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취재팀이 당했던 허위 매물들을 앱에 올린 부동산의 주소지입니다. 이 부동산에서 앱에 올려놓은 매물은 250채. 부천에 있다는 중개업소인데도 파주와 의정부, 심지어 60km 이상 떨어진 이천시에 빌라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부동산은 없고 전혀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쇼핑몰 아니에요? 근데 상관 셨어요? 저희 이거는 많죠. 오래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걸까?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인천에 또 다른 부동산이 조회됩니다. 하지만 가봤더니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부동산의 흔적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인 걸로 돼 있어요, 여기가. 사무실처럼 사용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어제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본 것 같은데. 실체가 있기는 한 건지 궁금증이 커지던 차이나 주변을 살피다 한 수입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취재팀을 인천까지 태우고 다녔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들어간 곳은 건설주택이라는 간판을 내건 업체. 사무실 앞에는 우수공인중개사라는 안내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곳은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업소가 아니라 신축 건물을 고객에게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대역 공인중개사 얼굴을 딱 한 번 봤는데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바지 사장인 거죠. 중개 매물을 앱에 올리는 건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서 계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허위 매물 사진은 어떻게 구한 걸까? 구글에다 검색해서 아파트 인테리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예쁜 집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진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이 업체가 올린 매물 몇 개를 무작위로 골라 검증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갔다 온 매물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다녀온 매물. 허위 매물이 절대 아니라는 한 빌라 사진. 그런데 같은 빌라 이름을 검색해보니 이미 6년 전 똑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실에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있는 홈쇼핑 화면까지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각도가 뭐 비슷했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어도 TV 화면이 똑같은 거는 그렇죠. 이게 어떤 양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 사진을 갖다 쓰면서 적혀있던 신상 정보를 지우려고 사진 아래쪽을 잘라내는가 하면 부동산 앱 이름으로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이 업체가 내놓은 매물 전부를 조사해봤습니다. 업체가 등록한 전체 매물 가격을 비교해보니 해당 매물의 실거래가보다 평균 8,800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싸게 올린 매물도 10곳 중 한 곳꼴이었습니다. 이 같은 허위 매물에 고객이 낚이면 각종 핑계를 대가면서 진짜로 팔아야 하는 신축 건물을 분양받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잘못 올려놓은 것 같다. 이건 불법 건물이라서 이런 집 사시면 큰일 나시니까 일반 합법적인 매물을 사자. 건축주랑 저희 회사랑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 좀 챙겨주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문제의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냐고 묻자 펄쩍 뜁니다.
어떻게 그걸 근데 다 허위매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건 살짝 궁금하네요. 저희는 허위매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직접 손님으로 가장해 허위 매물임을 확인했다고 해도 계속 부인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 좀 이렇게 취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1억 비싸게 내놓고 집 안 보여주겠대요. 한둘입니까? 전 현직 직원들이 사기 수법을 다 털어놨다고 알려졌지만 발뺌은 계속됐습니다. 자기들이 허위매물 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시킨 적 없으니까. 죄를 받아야 된다면 그 친구들이 벌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겠죠. 이러던 업체는 취재진이 돌아간 직후 매물 수백 개를 황급히 지웠고 일부 매물은 시중 가격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오늘도 광고집 말고 다른 집을 보시진 않았냐? 1억짜리 신축 빌라는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 이 업체가 올렸던 1억 원대 신축 빌라는 74채나 됐습니다. 자, 취재 과정에서 저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입니다. 자, 이들은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고객들을 특정 빌라로 유도하는 건지, 자, 이렇게 해서 얼마의 리베이트를 받는 건지 이 소식은 저희가 내일 계속 추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간다, 손하늘입니다. 자, 얼마 전 10대 청소년 4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경찰이 이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그냥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정인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도로. 헬멧도 안 쓴 10대 청소년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립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멈추자 뒤따르던 차량이 바로 오토바이 옆으로 멈춥니다. 이들이 타던 오토바이가 차량 운전자의 가족이 10일 전쯤 도난당한 오토바이와 똑같이 생겨 확인하려 했던 건데 직감이 들어맞았습니다. 일단은 오토바이는 똑같고 번호판이 없고 애들이 타고 있고 바로 저거는 그냥 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 사흘 전 고속도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붙잡힌 아이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나오냐? 오토바이네. 맞죠?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냥 훔친 오토바이를 돌려줬다는 겁니다. 조금 아이러니도 하고 소위 말하는 공권력이 이렇게 민중의 지팡이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 당시 고속도로에서 청소년들을 붙잡아 조사한 건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경찰서로 와서 아이들 오토바이가 맞다고 해서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면허인데다가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도난 차량인지 차대조회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데 확인조차 안 한 겁니다. 어른이 오셔가지고 애들 거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른들을 사실 좀 믿은 거죠. 경찰은 무면허 청소년들에게 훔친 오토바이를 주고 거리로 돌려보낸 데 대해 조치가 조금 미숙했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2년 만에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런데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온 식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치 같은 채소 반찬들 그리고 국이랑 밥이 다였는데요. 군은 현역 병사들이랑 동일한 식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는 MBC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치와 오이무침, 단호박 샐러드, 건더기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국은 해물 짬뽕국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에게 제공된 점심입니다. 균형이 잡힌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양배추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제가 먹을 때는 없더라고요. 사진이 올라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교도소 식사도 이렇게 주지 않는다. 북한으로 예비군 훈련 갔냐? 단백질은 어디 갔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며 국방부는 최신 장비를 갖춘 훈련장을 공개하는 등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식사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된 식사에 대해 반찬의 경우 개인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예비군은 추가 배식을 해서 먹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 훈련의 하루 식비는 현역 병사와 같은 11,000원 수준. 한 끼에 3,600원꼴로
7,000원 정도인 출퇴근 예비군 훈련식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겁니다. 해협에 종사하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해역들 못지않게 좀 처우 개선을 해주고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제공한 부대 측은 예비군들은 자율 배식을 통해 현역 병사와 같은 메뉴로 식사를 했다며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제보는 MBC, 이번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소식인데요.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교사에게 집단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8명, 240차례에 걸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 5살 아들을 보내던 부모는 6개월 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의 손톱 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즉각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확인을 요구했는데 교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우, 웃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왜냐면 그게 약간 제가 지금 평가 때문에 조금 이제 저기 하거든요. 어머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원장도 학대가 없었다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원장이 하는 말이 학대 정황은 없었어요. 하도 잠을 안 자서 엉덩이 한번 툭 치고 그것 또한 학대라고 하시면 저가 죄송하고. 하지만 신랑이 끝에 보게 된 이틀치 CCTV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가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답답한 아이가 이불을 내리자 다시 와서 얼굴을 덮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3시간. 누워있는 아이를 거칠게 일으켜 머리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 밀어버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놀란 부모가 따지자 그제서야 사과한 원장. 하지만 경찰에 학대 신고를 하자 아동을 제적하겠다며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원장이 이제 우리 집 어린이집 아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했어요. 결국 피해 아동만 어린이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흐른 이달 초 다른 학부모 7명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동 학대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실제 내 아이가 학대당한 CCTV 장면을 보고서야 학대를 인지를 한 겁니다.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CCTV를 확인한 결과 8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인된 학대만 240건, 이 가운데 60%는 발달이 느린 두 아이에게 집중됐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의자로 끌고 가 거칠게 앉힌 뒤 머리를 짓누르고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 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좀 작아요, 가볍고. 근데 양팔을 잡고 선생이 앉아서 애를 같이 앉혀놓고 흔들어요, 애를. 꼭두각시 인형 놀이하는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6개월간 운영을 계속해온 이 어린이집은 지난 10일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을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학대 피해를 알게 된 7명의 학부모들. 그 사이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학대 위험에 아이들을 노출시켰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진상 파악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6개월도 더 전에 발생한 학대 피해를 왜 지금에서야 알려줬을까? 피해 학부모들의 최대 궁금증이었습니다. 경찰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경찰이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학부모들 스스로 거부했던 겁니다. 당시 경찰이 파주시에 보낸 수사 협조 공문. 다른 아동들도 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며 문제 교사가 담당한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열흘 뒤 학부모 8명이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부모들이 서명한 서류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미동의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된 서류였습니다. 이때 학부모들은 왜 동의하지 않았던 걸까? 이상한 애 있잖아. 걔네 때문에 그게 터진 거고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거래. 그거 미동이 체크해가지고 보내주면 된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구체적 설명 없이 학부모들에게 서류를 보내고 피해 아동 측을 비난하면서 미동의 표시를 권유했던 겁니다. 학부모들은 시청이 학대 주체인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수조사 여부를 물었다면 동의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저희가 다 동의를 했겠죠. 내 아이가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랬겠어요. 하지만 시청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조 관련 지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전수조사가 무산되면서 나머지 아동 7명의 피해 사실은 경찰이 2달치 CCTV를 샅샅이 조사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그 바람에 6개월이나 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낸 피해 학부모들은 추가 학대 가능성을 걱정하는 한편 심리치료 적기까지 놓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장마가 시작된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과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20년 만에 물난리를 겪고 있고요. 인도 역시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가는 흙탕물이 이미 창문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물에 잠긴 집안에서 사람들이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집집마다 들르면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소방차가 물살을 이기지 못해 뒤로 밀려나지만 소방관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점점 거세지는 물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소방차는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이달 초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후난성과 광시성, 푸젠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 113개 강과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장시성에서 112만 명, 광둥성에서 48만 명 등 이재민 200여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광둥성 베이강에는 홍수경계 경보가 발령됐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수로 도로가 끊긴 마을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다니며 구호 물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동북부 지역, 물폭탄을 맞아 40만 채가 넘는 집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 250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তাও আমার একটা বাচ্চা প্রতিবন্ধী আমার বাচ্চাটাও বানের জলে ভাসা গেছিল তারপর আমার বাচ্চাটারে আমি কোনো মতে ধরে রাখছি.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도 동북부 아쌈주를 중심으로 수천여 마을이 물에 잠겨 47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홍수와 가옥 붕괴, 산사태 등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국토의 4분의 1이 물에 잠긴 방글라데시 재난당국은 122년 만에 최악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육상 최초로 개인 통산 6번째 세계선수권 출전에 도전하는 선수죠. 100m의 김구경 선수가 오늘 폭우 속에서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남자 100m 결승 2시간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진 정선 종합운동장. 6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준비하던 김구경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출발 총선과 동시에 뛰어나간 김구경은 중반 이후 스피드를 올렸고 막판 스퍼트까지 온 힘을 짜내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에 0.17초 모자란 10초 2위를 기록하며 출전권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김구경은 그래도 하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런 날씨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비를 뚫고 한번 뛰어보자 계속 이제 제 자신한테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문을 외웠는데 기록이 좀 아쉽네요. 2010년 고 송하구 교수가 31년간 보유했던 100m 기록을 깬 뒤 남자 단거리의 최강자로 5번이나 세계선수권 무대를 밟은 김구경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계선수권 출전을 위한 기준 기록 인정 시한은 26일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구경은 마감 당일인 26일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펼칠 마지막 도전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선수권 같이 출전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내일 당장 일본에 출국을 해서 일요일 날 꼭 좋은 결과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내일 경기가 예정돼 있던 우상혁 선수는 부상 방지를 위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세계선수권 예행연습으로 어제 10종 경기 높이뛰기에 번외 선수로 출전했던 우상혁. 2m25에 도전했다가 미끄러졌는데 세계선수권을 3주 앞둔 상황에서 부상 방지를 위해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내일 이제 다시 뛰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지만 그 선수는 또 참을 줄 알아야 대기록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오리건 가서 대신 우상혁은 오늘 100m에 나선 선배 김구경을 응원하는가 하면 수영 황선우 선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메달 땄으니 저도 이제 준비 거의 다 이제 막바지니까 준비한 만큼 저도 메달을 딸 수 있게 좀 노력하려고. 파리올림픽에서 동반 금메달을 따자는 우상혁의 응원을 받은 황선우는 자신의 대회 마지막 종목인 계영 800m에서 김우민과 이유연, 이호준과 힘을 합쳐 7분 8초 49에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4위로 결승에 오른 대표팀은 내일 새벽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5달 정도 남겨두고 대표팀 승선을 위한 K리거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해외파들이 빠지는 다음 달 동아시안컵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울산과 서울이 가마차기 원더골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향하던 후반 43분. 이청용의 슛이 골키퍼 맞고 흐르자 교체 투입됐던 엄원상이 결승골로 연결하면서 울산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한 시즌 최다인 리그 8호 골로 득점 단독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4차례 A매치 평가전에서 발군의 스피드와 엄청난 활동량으로 자신의 장점을 뽐낸 엄원상은 파라과이전에서 정확한 패스로 정우영의 동점골을 돕는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커로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속팀으로 돌아와 2경기 연속골, 특히 올 시즌 기록한 8골 중 6골을 교체 선수로 나와 터뜨렸고 후반 40분 이후에 3골, 결승골도 3차례나 기록하면서 조커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어필했습니다.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자신 있게 잘하고 이제 또 벤투 감독님께서 또 원하는 스타일을 또 제가 잘 하다 보면은 지난 3년간 대표팀에서 잊혀졌던 이승우도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과 함께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피파도 SNS에 포스카스 후보에 올라야 할까라며 주목했고 이승우도 매우 그렇다고 스스로 화답할 정도로 특유의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이선 자원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만 이승우는 아직 월드컵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보여줘야지만 국가대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대표팀에서 다시 들어가서 뛰는 게 꿈이기 때문에 울산의 35살 베테랑 이청용도 대표팀 재승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해외파 없이 치르는 동아시안컵 대회까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PBA 투어에서 나온 마르티네스 선수의 기가 막힌 쓰리뱅크 샷입니다. 자로 잰 것처럼 정확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비 상황을 전해드리러 서울시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잦아들었나 싶었던 이 빗줄기가 다시금 굵어지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밤 사이에 호우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동서로 길게 발달한 폭우구름이 내륙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강원도부터 전라도 쪽에 세찬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가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돼 이들 지역에 1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강화군 130, 파주 131, 서울 도봉구 11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폭우로 물이 급격히 불어나 포천시 영평교 일원에는 오후 6시 50분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강우량, 호남과 제주도가 가장 많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과 제주에 최고 150mm 이상, 전북에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이 비가 오는 동안 순간 돌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는 등 당분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밤사이 전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